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골프를 잘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공을 긴 막대기로 원하는 곳까지 날려보냅니다. 골프를 못하는 사람은 그 긴 막대기에 멘탈까지 휘둘리죠. 볼링을 잘하는 사람은 멀리 세워져 있는 핀을 아주 무거운 공으로 정확하게 맞춥니다. 볼링을 못하는 사람에게 그 볼링공은 그저 무거운 돌덩이일 뿐이고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 돈이 되는 걸 구분해냅니다. 투자 초보에게는 모두 다 귀가 솔깃한 정보들이죠. 시장에서는 정보에 휘둘리는 사람과 그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수익률로 구분됩니다. 결국 운동이든 투자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없고요. 반복되는 훈련으로 그 기본기를 다져야만 공을 치는 것도, 공을 굴리는 것도, 자본을 투입하는 것도 그것에 맞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5월 14일 수요일 오전 9시 6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또 선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경제 상식도 키워드릴 수 있는 퀴즈부터 나갑니다. 알파벳 세자인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뉴스에 참 많이 나오는 반도체 종류입니다. AI 기술이 발달하고 또 보편화되면서 초고속 그래픽 처리, 또 인공지능 연산에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함께 많이 쓰이고 있죠. 우리 반도체 업계에서도 가장 핫한 기술인데요. SK 하이닉스가 이걸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제일 많이 공급을 해서 엄청난 실적을 거두고 있기도 하죠. D램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그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3차원 구조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말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것의 약자인데요.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요 약자 세 글자 알파벳 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이닉스의 부동의 메모리 칩이라고도 부른다는데, 요거는 좀 웃자고 하는 말인 것 같고,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이거를 줄여서 알파벳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선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보고 들으실 수도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백상경 기자부터요. 네, 미국의 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소폭 떨어지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증시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알아보고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해서 법원이 또 한 번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영태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역시 미국에서 전기차 소비자 또 기업의 혜택을 빨리 없애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 소식부터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식, 가상자산에 밀려서 은행의 이 정기예금의 인기가 최근 정말 크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금 금리도 계속 하락세인데 이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물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되는 거긴 합니다만, 네.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이후의 물가 지수라서 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거든요. 네.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왔죠. 네,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를 냈는데요. 지난 4월 미국 CPI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2.3%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시장 예상치가 2.4% 오를 것이다였는데 이것보다 낮은 거고요. 지난 3월의 상승률 2.4%보다도 소폭 낮은 숫자입니다. 변동성이 큰 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지난해보다 2.8% 올라서 이건 시장 예상치와 동일했습니다. 근데 요약하면 어쨌든 내용이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밑돌았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다소 누그러졌다. 아직은 이 관세 전쟁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물가 상승은 어쨌든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들이 팽배합니다. 기업들이 재고를 소진을 하고 90일 관세 유예 지금 조치가 나왔는데 네. 이 관세 유예 조치 이후의 협상 결과 미중 간의 협상이 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올해 여름부터는 수입품 가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것들이 시장의 전망이고요. 이게 좀 반영된 미국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0.72%, 나스닥은 1.61%가 올랐고요. 다우지수는 0.64%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600선 회복을 했었는데 오늘도 지금 뭐 거의 20포인트 가량 상승을 하면서 조금 상승 출발을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2,628.77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 비롯해서 기술주들이 많이 오르니까 하이닉스도 지금 3% 이상 오르고 삼성전자도 1% 이상 오르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좋네요. 관세 유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90일 유예를 했고 어떻게 보면 또 그 사이에 기업들이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서둘러서 지금 중국 공장 생산을 재개하고 제품 수송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90일 유예 기간 내에 중국 공장에 그동안 생산해서 쌓아놨던 이 제품들을 미국으로 서둘러 들여오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관세가 사실 이 협상 과정에서 원위치를 하거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비해서 재고까지도 충분히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기업들도 이 대미 수출 좀 이렇게 재개를 하기 위해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비재 무역 업체들이 미국 세관에서 정식 통지만 오면 빠르게 지금 수순을 밟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하지만 이런 관세 지금 어쨌든 일시적이지만 인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좀 여전히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145%에 달하던 관세가 115%를 덜어냈는데 그래도 한 30% 관세잖아요. 이게 사실 옛날 같으면 원래 없던 30%의 관세. 그래서 옛날 같아서는 이것도 굉장히 크다고 했을 텐데 여전히 이 부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90일이란 뭐 어쨌든 기간 동안 이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는 어쩔지 모른다. 이런 불확실성에 더해서 지금 당장 비용 부담도 크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90일이란 기간 자체도 생각보다 좀 짧다라는 평가들인데요. 이게 그동안 사실 관세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장 가동 같은 것들을 지금 한동안 중단을 하고 공급망 자체가 조금 홀드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다시 생산을 살려서 수송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하려면 90일은 좀 짧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양국 기업들이 이미 또 공급망 자체를 좀 조정하는 모습들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생산 시설들을 좀 옮기고 있었고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 외에도 다양한 어떤 국가들로 뭐 지금 판로를 그동안 다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어떤 활발한 움직임을 이끌어내려면 지금 이 조치만으로는 불확실하다라는 것들이 좀 중론입니다. 추가로 미국이 지금 중국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도 낮췄습니다. 네. 기존에 이게 뭐 중국발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120%까지 관세를 매기는 걸로 굉장히 끌어올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54%로 인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인하를 해서 지금 54%니까 사실은 이것도 지금 또 여전히 최소 높은 거죠.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또 최소 수수료 뭐 100달러로 유지를 한다는데 이게 지금 소비자들의 어떤 체감이 될 만큼의 조치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테무 같은 걸 타겟팅을 한 거죠. 맞습니다. 저가로 이제 소액 소포로 미국으로 넘어오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제 사실상의 관세를 매긴 거고요. 그게 120에서 54%로 낮추긴 낮췄습니다만 여전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 협상을 계속해서 또 지켜봐야 될 테고요. 자,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미국에서 보조금 준다고 해서 약간 그 희망을 갖고 네. 미국의 투자를 더 늘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뒤집으려고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일관성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미국 공화당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를 좀 앞당기는 그런 법안을 냈거든요. 일단 하원에서 나온 법안이기 때문에 네. 상원까지 거쳐야 하지만 이 세제 혜택 종료가 빨라지면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전기차를 살 때 최대 7,500달러를 공제해 줬어요. 이 시한이 2032년 말이었는데 내년 말까지로 좀 앞당겨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년부터는 이 세제 혜택의 대상을 누적 판매량 20만 대 미만의 제조사, 그러니까 많이 팔지 않은 제조사로 이제 한정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세제 혜택이 끝나는 게 올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배터리 기업에, 아까는 소비자들에 주는 혜택이었고 이제 배터리 기업에도 원래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 네. 이제 미국에 뭐 공장을 지으면 세액 공제를 해주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 기존의 세액 공제 금액을 좀 단계적으로 줄여가지고 2033년 초에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걸 또 2031년으로 또 앞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한국 배터리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인센티브를 받을 그럴 시기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하원, 상원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 글쎄요. 미국 의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이 의회를 다 통과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이는 게 하원을 거쳐서 상원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이 그 지역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네. 여러 주가 있고 조지아주도 있고. 근데 이 지역들의 의원이 거의 공화당 의원들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원래 이 전기차에 대해 친환경적인 정책을 많이 폈으니까 이 네. 법안에 반대할 거고 공화당 의원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좀 아무래도 의회에서 법안 통과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지역들에서 우리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이미 집행을 했고 또 무엇보다 일자리를 막 수천 개씩 창출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이 그래도 반대해 줄 거다 이런 희망들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 자회사들 중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사업들 하는 곳들 많지 않습니까? 2차 전지 관련 산업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 지원에 나섰어요. 포스코 그룹이요. 네, 아무래도 업황이 어렵다 보니까 좀 수혈을 하게 됐는데요.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 소재 3사에 한 9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배터리 재료인 양극재, 음극재로 유명하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은 총 1조 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하는데 네. 여기에 포스코 홀딩스가 5천억 원을 넣고요. 이 조달 자금으로 캐나다 공장, 포항 공장, 광양 공장 등을 증설해가지고 이 배터리 재료인 양극재, 음극재 생산 시설을 증설한다는 방침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속보가 또 들어와가지고 이걸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삼성전자가 유럽의 냉난방 공조업체인 플렉트, 독일의 플렉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2조 3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 전장기업 하만 인수한 뒤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인데 네. 이 공조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에어컨이잖아요. 네. 이 에어컨이 인공지능 시대에 매우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인수합병을 삼성전자가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럽 지역에서 가장 큰 공조 기업이라고 하고요. 삼성전자가 그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소식까지. 자, 백상기영 기자에게 갑니다. 항상 그 뜨거운 감자 같은 이슈인데 급발진 의심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운전자 과실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네, 지난 2022년 12월이었는데요. 할머니가 운전한 차에 타고 있던 12세 이도현 군이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졌던 사건이 네. 발생을 해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었습니다. 근데 1심 법원이 도현 군 가족 측에서 차량 제조사인 KG 모빌리티를 상대로 이 제기한 9억 2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현 군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됐던 이 사건의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을 해서 밟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전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이
급발진 사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KG 모빌리티 측은 풀엑셀을 밟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 EDR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 기록하고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해서 페달 오조작이다라고 반박을 해왔고요. 근데 재판부는 운전자인 할머니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급발진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880님이 아까 글 하나 올려주셨는데 그 ECU 전자 제어 장치가 고장 나서 가속 페달이 멋대로 움직인 걸 이제 경험을 하셨다라는 분 또 글을 올려주셨는데 사실 이거를 입증할 책임이 또 소비자한테 있는 것도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고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이게 차량 결함 때문이다. 진짜 차량 문제의 급발진이다. 이렇게 인정된 사례가 아직까지 없지 않나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도 사실은 이번 재판에서도 굉장히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 명상, 음향 분석 이런 것도 하고 국내 첫 번째로 지금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현 시험 이런 것들도 했고요. 전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이제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이런 것들도 쭉 이어졌고 굉장히 좀 치열하게 공방을 붙었었는데요. 결국은 이번에도 제조사가 승소를 했습니다. 도영군 가족 측에서는 즉각 항소를 할 방침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통계를 보면 14년 동안 이 접수한 급발진 의심 사고가 791건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급발진으로 인정이 된 사례가 한 건도 없고요. 거의 지난 40여 년 통틀어서 급발진 의심 차량 운전자가 이런 재판 같은 데서 승소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사실은 결함 원인을 입증할 책임이 지금 오롯이 지금 소비자한테 있는 상황인데 이게 현행 제조물 책임법상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의 어떤 한계가 이번에도 좀 드러났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입증 책임을 좀 전환하는 작업들 이런 법률 개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른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도현이법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손봐지지 않는 한은 급발진 소송에서 소비자 쪽이 좀 승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사 측은 그 EDR 장치를 보면 엑셀러레이터를 꾹 밟은 게 기록이 돼 있다. 네. 이렇게 데이터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난 가족 측면에서 보면은 그 기록 장치가 잘못됐을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맴도는 이야기들이에요. 다른 네. 사건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좀 뾰족한 해법 같은 건 없을까요? 사실 그래서 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그러니까 페달 부분에 실제로 어떤 걸 밟았는지를 기록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자. 이런 것들의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관련법 개정안 같은 것들이 지지부진하면서 제대로 지금 좀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 측에서 이게 설계 변경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제품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항변을 해왔었고요. 특히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만 적용을 했을 때는 통상 부분에서 어떤 이슈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사실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전방에 한 1m에서 1.5m 앞에 장애물이 있다. 이러면은 가속 페달을 안 밟아도 속도를 제한해버리는 이런 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이런 것들도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지난해 11월에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페달 블랙박스를 달면 국토부 장관이 보험사 쪽에다가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좀 해달라고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새로 나오는 좀 고급차 중에는 그 충돌 방지 장치, 추돌 방지 장치 앞에서 그 장애물이 있으면 알아서 멈추는 그런 것들도 하나둘씩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테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시청 앞에서 급가속 사고 크게 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가속 페달을 꾹 밟았던 걸로 또 드러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도 있고. 그런데 제조사나 장치의 결함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게 없고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되게 머네요.
자,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그 금융 관련 소식 들어볼게요. 정기예금의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만 해도 정기예금만 하면은 자산 형성이 가능했는데 요즘 금리가 워낙 낮잖아요. 네. 정기예금 계좌가 2년 새 1천만 계좌 이상 사라졌다는 보도입니다. 예금 금리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데다가 해외 주식, 가상자산 이런 대체 투자처가 정말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국내 은행 정기예금이 작년 말 기준으로 약 2,300만 계좌였습니다. 예금 인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작년에만 600만 계좌가 해지가 됐는데요. 예금 통장은 원래 국민 재테크 수단이었잖아요. 원금이 보장되고 또 네.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왔으니까요. 한은이 집계를 시작한 2002년부터 20년간 정기예금 계좌가 300% 가까이 늘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2023년부터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때 2023년에 한 440만 계좌가 사라졌으니까 작년이랑 합치면 한 1,000만 계좌 이상이 없어진 거죠. 이 저금리에 실망한 투자자가 예금을 깨고 자금을 옮겼다는 분석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이 자금이 주식과 그리고 가상자산 쪽으로 이동했다고 보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국내 투자자가 순매수한 해외 주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조 원, 그러니까 162%나 폭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의 흐름을 딱 보여주는 거죠. 최근에 또 금리 방향과 함께. 근데 이제 정기예금의 인기가 다시 돌아올 것인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죠.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라는 게 정말 장기적 추세로 보면 계속 떨어져 왔고요.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작년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올해도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현재 2.75%인데 2%까지 내려간다는 전망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시중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은 어제부터 우리 첫거래 우대 정기예금이라는 상품의 금리를 0.2%포인트 낮춰서 1.8%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기 기본금리가 1.8%가 됐으니까 예적금 금리가 연 1%대에 진입했고 물가 상승률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게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은 실질 예금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 수준까지 하락하는 거니까요. 정기예금을 하고 있으면 돈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 할 수 있죠. 반면 시중은행이랑 다르게 저축은행은 예금 금리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주식 같은 투자처가 여전히 부담스러우시면은 저축은행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SBI 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 등이 정기예금 금리를 3%대로 인상을 했습니다. 저축은행업권 수신 잔액이요 4개월 연속 감소해가지고 수신 상품 매력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금융사들은 우리는 예금이 충분히 있어요. 이러면 예금 금리 낮춰서 사람들 좀 덜 오게 만들고, 그런데 돈이 많이 필요하면 예금을 높여서 좀 우리한테 돈을 많이 맡겨주세요. 대출 좀 더 하고 싶어요. 이렇게 또 행동을 하는 건데요. 또 9월부터 이르면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높아지면 아마 또 저축은행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그리고 통화일보 백상경 기자가 수고해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반도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D램, 메모리 칩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올린, 그렇게 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도 빠르고 용량도 훨씬 더 많은 이 반도체 이름은 무엇일까요? 알파벳 3글자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제작하는 그 GPU 바로 그 옆에 나란히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없으면 사실상 엔비디아 GPU도 반쪽짜리가 되는 것이죠. SK 하이닉스가 가장 잘 하고 있는 이 반도체이기도 하죠. 아까 김일파님이 정답 이거 보내주셨고요. 요 약자가 하이닉스
밥그릇이니까 만지지 말라라는 뜻이라고.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아까 그리고 박성춘님은 한국 반도체 만세의 약자라고. 예, 이것도 말이 됩니다. 예, 오답도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2509님이 디스플레이 틀려도 커피 주나요? 보내주셨는데 안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9974님이 LPG라고 보내주셨고요. 3809님은 HAM이라고 햄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분들까지 다 드려야 되거든요. 5465님은 유심칩 문 아니고요. 자, 세 글자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약자이고요. 삼성전자도 분발했으면 좋겠네요라고 2281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삼성전자가 그 8단짜리까지는 이른바 퀄리티 테스트 품질 통과했다고는 하는데 12단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더 나은 쪽으로는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이제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소식을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죠. 그 반도체 이름 알파벳 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윈도우 10 서비스가 5개월 뒤에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윈도우라는 것 우리가 참 이거 없이 살 수도 없는데 한번 그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KBS 박대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님은 윈도우 어떤 버전 쓰고 계세요? 예, 좀 11, 11 버전 쓰고 있습니다. 거의 최근 컴퓨터는 다 그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 윈도우 10을 쓰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네, 지금도 윈도우 10 쓰시는 분들 많고요. 굳이 11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다 느끼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사실은 윈도우 11로는 무상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시면은 무상 업그레이드 설치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윈도우 11로 가면은 램이라든지 사양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하. 또 익숙하던 게 좋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10을 여전히 많이 쓰시고 옛날 컴퓨터는 좀 버벅일 수가 있어서 네. 최신 버전은 이 게임 그 플랫폼인 스팀에 따르면 지난달에 전 세계 접속자 중에서 40.6%가 여전히 윈도우 10을 쓰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윈도우 쓰는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 4명은 윈도우 10이다. 네. 근데 이게 10월부터 종료가 되는 거예요? 뭐가 종료되는 겁니까? 네, 10월 14일부터인데요. 그동안 무료로 제공받던 신규 보안 패치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안 취약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뭐 100% 공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해커들이 이제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유료 기술 지원 연장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받으려고 하면 1년에 87,000원을 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새로 사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일단 윈도우 10 옛날 버전 윈도우를 쓸 수는 있는 거고 네. 다만 보안을 비롯해서 업데이트를 안 해준다라는 네. 거고 윈도우 11로 무상으로 네. 업그레이드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무상 업그레이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컴퓨터 사양이 떨어질 경우에는 많이 속도가 느려지거나 예.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최소 램 용량이 4GB가 필요하고 또 하드디스크도 64GB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를 새로 사야 되는 그런 수가 있거든요. 어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일이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대목이 열렸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많이 밀고 있는 것이 AI 그 핸드폰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갤럭시 S24부터 좀 판매량이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AI PC를 사라 뭐 이런 이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자동차로 따지면 옛날 모델이 단종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 자동차의 부품까지도 단종됩니다. 네.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새 거 사세요 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윈도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윈도우 XP입니다. 그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같은 그 배경 화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많이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참 전에 종료가 됐고 네. 왜 자꾸 이제 익숙할 만하면 종료하고 그 다음 버전도 종료하고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 뭐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기 위해서 예. 옛날 기능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구조를 다 흔들지 않고서는 새로운 기능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보안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이제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가 넘어가면은 지원을 중단을 하는 겁니다.
아, 그걸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예전 그런 그 OS를 운영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최근에 그 전 세계 공항에서 블루 스크린이 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윈도우 98을 쓰는 곳이 그렇게 많았더라.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차 시스템에 여전히 예. 플로피 디스크를 쓴다고 그래요. 아침마다 플로피 디스크를 3장씩 넣어가지고 부팅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뭐 그런 정도로 이제 특히 교통 인프라라든지 기업에서 쓰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 시스템을 씁니다. 저도 이제 공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예. 제가 있던 부대에서는 진공관을 아직도 쓰고 있었어요. 진공관 컴퓨터를요? 예, 진공관 컴퓨터라기보다는 어떤 그 진공관 유도 시스템인데 일종의 미니 컴퓨터죠. 그런 걸 여전히 쓰고 있고. 예. 그래서 한 번 더 고장 나면은 미국 가가지고 그 창고에 쌓여 있는 진공관에서 부품 털어오고 이런 실정이었거든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의 시스템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이 해킹 그 테러를 받으면은 여전히 보안 취약점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뭐 SK 유심 사태 때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만 최첨단으로 계속 업데이트. 네. 해커들도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우리도 또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옛날 거는 그 업데이트를 안 해준다라는 거. 네. 윈도우 XP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아까 98도 이야기를 했고 윈도우가 세상에 지금 등장한 지 30년이 넘었다고요? 네, 올해가 30년 딱 정확히 말하면 윈도우 95가 나온 때부터 30년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 윈도우 95, 그러니까 사실 윈도우 버전은 거의 예. 배경 화면으로 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유튜브로 KBS 일라디오 유튜브로 같이 보실 수 있게 화면도 띄워놓고 네, 있습니다. 추억에 한번 잠겨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뭐 그 전에 윈도우는 1.0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1.0 써보신 분 거의 없으실 거고 그렇죠. 윈도우 3.1 정도가 이제 90년대 초에 나왔는데 아, 네. 그때 이제 어렴풋이 기억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도스 베이직 쓰다가 네. 윈도우 3.1. 예,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M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이 타이핑을 대신해주는 그런 어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윈도우 95가 모든 걸 장악했죠. 95년에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불안해서 95번 설치하라고 윈도우 95라는 했다 뭐 이런 아재시대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금세 이제 많이 안정화되면서 윈도우 95, 윈도우 98 이러면서 뭐 전 세계 OS 시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악을 했고 이게 95년 뭐 98년 그때 나와서 네, 그런 맞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흑역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윈도우 9가 뜬 다음에 윈도우 XP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예. 윈도우 XP부터는 아주 안정이 됐어요. 윈도우 95, 98만 해도 많이 깔았거든요. 98은 98번 깔라고 해서 98이다 뭐 이런 얘기 계속 그랬는데 XP부터는 상당히 안정이 돼서 사람들이 정말 더 많이 썼고 아하. 특히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결합이 되면서 독과점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다만 흑역사라고 하면은 그 윈도우 익스플로러 때문에 그 빌 게이츠가 퇴진하게 됐고 독과점 그 소송도 맡게 됐고요. 그리고 비스타라는 게 있었어요. 윈도우 비스타. 예, 예. XP를 이은 건데 딱 표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때 뭔가 좀 맞아요. 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게 이제 당시로는 너무나 획기적인 성능이었기 때문에 투명창 같은 게 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버벅거렸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은 XP를 놔두고 비스타를 또 사라고 하냐 막 이러면서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라든지 아니면 2010년대 들어서도 윈도우 8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아, 있었습니다. 네, 시작 버튼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불만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도. 이게 사실 운영 체제가 바뀐다는 게 물론 이제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지만 네. 사람들은 그 왜 UI라고도 하고 UX라고도 하고 사용자 편의성에 익숙해져 있는데 네. 그 버튼이나 이런 거 다 바꿔버리면 다시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일단 짜증을 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결국 그래서 이제 8.1을 만들어서 급하게 시작 버튼을 추가를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도 대단한 게 그 수많은 기업들이 명멸했지만 이 윈도우 9부터 약 30년간은 OS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이 비스타라든지 윈도우 8이라든지 여러 가지 삽질을 하면서도 금세 또 보완을 해서 윈도우 10은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윈도우 11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것을 보면은 많이 망했지만 또 그만큼 빠르게 복구하면서 잘 견뎌온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버전마다 호불호가 또 있었고 그런데 윈도우 뭐 95, XP, 10 이런 거는 또 괜찮은 거였고 네. 박상영님이 3.5 플로피 디스크로 윈도우 95 설치했던 기억나신다. 예, 많이 하셨죠. 그걸 또 한 번 설치하면 안정이 안 돼요, 보통. 그래서 또 지웠다가 다시 깔다가 막 이렇게 다양한 걸 하셨을 겁니다, 예전에. 근데 이게 한 시대가 저문다는 것뿐만 아니라 윈도우가 달라지면서 산업의 지형도도 같이 이게 바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윈도우 8이 왜 시작 버튼을 없앴냐면은 네. 그때는 그
태블릿 PC 시대로 갈 것이다. 누가 이제 노트북을 쓰겠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콘 그 스마트폰 아이콘처럼 다 이제 OS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태블릿에 많이 몰입을 했고 네.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시장에서 특히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철수하다시피 한 상황이었습니다. 윈도우 그것도 8 나오던 무렵이었는데 네. 2014년경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네. 그리고 그 결과 삼성은 지금 전 세계 노트북 시장에서 거의 비중이 미미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국내에서야 뭐 압도적인 점유율입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노트북 시장이라는 커다란 시장을 놓친 게 됐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 삼성 아니면 LG 노트북 쓰잖아요. 네. 근데 글로벌로 봤을 때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수준이에요. 예, 우리가 완전히 갈라파고스가 된 거죠. 그때 2014년경에 앞으로는 태블릿 시대다.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이 노트북 시장 점유율이 한단 7% 정도까지 갔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시장을 전략적으로 포기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전략적 포기. 예. 애플이라든지 레노버라든지 이런 데서 HP라든지 이런 데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왜냐하면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 뭐 배터리 다 우리나라가 잘하기는 하는데 네. 시너지를 못 낸 거네요. 예, 노트북도 정말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결정이 어느 분이 내려진지 모르겠지만 일각에는 뭐 총수께서 내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네. PC, 데스크톱 PC부터 접은 거고 네. 노트북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막 무게를 실어주는 건 아니네요. 네, 한국에서만 이제 주로 이제 해외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외에서는 하지도 별로 않고. 역할을 못 하는데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이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예. 죽은 줄 알았던 노트북 시장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코로나로 이제 격리를 하면서 맞아요. 또 원격 근무를 하면서 사람들이 노트북 새로 사서 줌 회의도 하고 이제 업무를 집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수요가 많이- 신기한 게 예. 태블릿 쓰면은 노트북 안 쓸 거야라고들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노트북에 대한 니즈 시장은 분명히 있죠. 네, 앵커님처럼 특히 이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글을 쓰기에는 태블릿으로 글 쓰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답답하죠. 예, 그렇기 조금은. 때문에 여전히 저는 노트북은 앞으로도 여전히 기능할 그러네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선택이 조금 아쉽기도 네. 하고요. 외국산 PC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HP라든지 또 에이서스라는 대만 업체가 있거든요. 네. 그런 업체들이 정말 약진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국산 점유율을 상당히 위협하는 그런 수준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중국산 이런 PC 브랜드들을 얼마 정도 믿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백도어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국산이 선호가 되고 있지만 특히 젊은 층에서는 그런 이제 선입관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보안 인식이 좀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그러네요. 중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이 비싼 제품은 애플이 가져가고 있고 시장을 네. 저렴한 쪽은 이제 중국이나 이제 대만제들이 가져가고 있고 우리나라 업체들 거는 삼성, LG 노트북은 사실상 AS 때문에 쓴다 이런 분들도 많고요. 네. 또 그 PC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는 게 AI 시대가 되면서 이른바 AI PC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기존 제품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이게 마케팅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AI PC만 AI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예.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 접속해서 쓰면 돼요, 사실. 네. 그리고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퍼플렉서티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온라인으로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안 문제가 일단 있죠. 나의 귀중한 정보가 이제 클라우드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아하. 그들이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법무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기업 영업 비밀 관련된 내용들이 과연 이제 클라우드에 돌려도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을 들어주기 위해서 PC 단에서 직접 인공지능을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 클라우드 연결을 하지 않고 인터넷 연결을 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을 쓸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바로 AI PC가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인공지능 PC 자체의 성능이 더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CPU 외에 NPU라는 장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NPU를 넣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인공지능 기능 여러 가지 얼굴을 좀 뽀샤시하게 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넣어서 이제 인공지능 PC라고 작년부터 새롭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노트북 AI PC에 AI 버튼 하나가 있죠, 키보드에. 네. 뭐 그거 누르고 어떻게 찾으면 예를 들어서 박대기 기자가 하늘색 넥타이를 입고 찍은 사진을 찾아줘라고 하면 그 안에서 찾아주고 네. 언제 무슨 내용으로 썼던 문서를 찾아줘 하면 그걸 이제 찾아주기도 하고 네. 그 정도 기능인데 그것 때문에 돈을 더 주고 내가 PC를 바꾼다?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좀 그 기업 입장에서 이제 킬러 앱이라고 하죠. 네. 딱 이걸 쓰려면 이걸 사야 된다 이런 건 아직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좀 약하긴 한데요. 근데 예를 들어 검색 같은 경우에도 예전 PC에도 다 검색 기능이 있었는데 잘 안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일을 좀 더 잘 찾을 수 있는 거라든지 또 글을 쓸 때 초안 같은 것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거든요. 또는 이제 줌 회의를 할 때 줌 자체에도 이제 얼굴을 좀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 기능들이 있는데 이 PC 자체에서 이제 얼굴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배경을 바꿔주는 기능이라든지 자동으로 뽀샵해주는. 네, 그런 기능들을 좀 추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기업 보안이 좀 문제가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라면 충분히 매력을 가질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은 좀 시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뭐 이제 직원분들은 당연히 이제 가지고 싶죠. 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비싸다. 첨단 제품을 사야 될 것이냐 이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이제 추억의 옛 시대를 잠깐 또 갔다가 또 현재 또 미래를 또 내다본 박대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 대기록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부터 이틀간 부산과 경남 창원, 전남 광양과 여수 등 남해안권을 돌며 유세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경남 진주, 사천, 창원 등을 방문해 전통 지지층 공략에 나섭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부산에서 청년층과 종교계 인사를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예정대로 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일부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전강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업체가 1,000만 명 가입 시 월 100만 원 연금 지급하겠다고 광고한 것은 거짓 과장 표시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거짓 과장성을 인정하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가 21대 대선 후보를 향해 세월호 참사 미공개 기록물 공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4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여러분은 직장 혹은 직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과거와는 생각이 좀 달라지지는 않았나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우선은 직장 하면은 요즘에 그런 표현 쓰나 모르겠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 네, 요즘은 평생 직장이란 말이 좀 많이 사라졌죠. 뭐 네. 없죠 요즘엔. 그 혹시 2년 전에 네. 조용한 퇴사 뭐 이런 신조어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조용한 퇴사라는 의미는 일은 계속 하는데 최소한만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신조어였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회사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여겨졌는데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요즘은 이 단순히 덜 일하겠다 해서 좀 바뀌었고요. 일 자체를 이제는 좀 새로 정의하겠다. 이런 쪽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나날이 똑똑해지고 있고 또 이제는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직장이 이제는 내 정체성이 아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갈아탈 수 있는 무대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좀 빠르게 대체하게 되면서 그렇죠. 내가 이 AI를 통해서 좀 위협받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되시면서 다양한 근본적인 직장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되면서 내가 이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대체되는 거 아니야?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직장은 본인의 꿈을 펼치는 무대라는 인식이 있는 거고요. 네. 오,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AI 시대가 됐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기술직을 선호한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네, 맞습니다. 이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른바 좀 전문직이나 사무직이 사회적으로 좀 더 각광받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화이트 칼라. 네. 그런데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이 AI 기술이 그런 사무직 업무를 좀 빠르게 대체하는 경향성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 손으로 만드는 일, 기술과 숙련이 필요한 직업이 AI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요런 생각이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게 기술직입니다. 손으로 직접 움직이고 만들고 창조하는 직업들이죠. 실제로 취업 포털 사람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 중 약 80%가 이 기술직 취업에 아주 긍정적인 의향을 보였습니다. 긍정적으로 답한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큰 이유는 이 능력이나 노력한 만큼 딱 벌 수 있어서 좋다. 굉장히 공정한 것 같다라는 인식이 많았고요. 또 비교적 정년 없이 계속 좀 일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AI가 이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고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라는 이런 인식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유튜브에서 좀 많이 포착이 되는데요. 유리창을 맑게 닦는 이 고층 청소 작업자의 하루라든지 아니면 뭐 인테리어 필름을 정교하게 붙이는 이런 현장 영상들, 이런 기술 노동을 담은 브이로그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은근히 빠져들어요. 그런 거 보면. 맞아요. 또 최근에 제가 우연히 봤는데 유리창을 닦는 유튜버예요. 그게 직업인데 네.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더러운 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사장님 제가 그냥 유리창 좀 닦아드려도 될까요?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막 때 빼고 광내고 이런 영상 사람들이 또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무료로 해드리는 거야. 네. 그럼 사장님이 명함 달라고. 오. 명함 주고 가라. 다음에 내가 이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건 진짜 AI가 못하겠다. 맞아요. 사람에게 또 접근하는 그런 일이니까요. 네. 실제로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이 젊은 층을 포함해서 실기 중심의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자격증을 좀 살펴봤더니요. 지게차 운전 기능사 굉장히 인기가 이거 많이들 많고요. 따시더라고요. 네, 진짜 인기가 많고요. 또 한식조리 기능사, 제과제빵, 그리고 미용사. 요게 상위 탑5 안에 드는 자격증이었습니다. 모두 손으로 직접 해내야 하는 기술 기반의 직무들이죠. 실제로 이 채용 시장에서도 실무형 자격증 보유자를 선호하는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런 자격증 취득도 늘고 있습니다. 진짜 지게차 운전기능사 이거 자격증 많이들 따시는데 경력직이 아니면 취업하기 어렵다고 해요. 네. 그래도 요즘에 스마트 공장에서 다 그 AGV, 뭐 AMR 해서 로봇이 운반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로 써먹을 일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사람들이 이제 자격증 취득 쪽으로 네. 기술직을 또 선호하는 건데 네. 이게 우리나라만의 어떤 뭐 반짝 유행입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미국에서도 동일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의 Z세대가 대학 대신 기술직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가 나타났는데요. 공구벨트 세대라고요. 이 공구벨트는 우리가 각종 공구를 매달 수 있는 허리띠를 뜻하죠. 네. 이 고임금의 생산 기능 직군에 최근에 젊은 세대들이 몰리면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값비싼 이 등록금을 들여서 대학을 나오는 대신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장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에 뛰어드는 것이 생애 전체로 봤을 때 이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한 이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새로운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됐습니다. 빨리 시작하는 게 더 낫다. 네. 또 하나가 이직이 아니라 전직을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네, 최근에는 이 같은 분야의 커리어를 확장하기 위해서 회사를 옮기는 이직 말고 완전히 다른 분야에 뛰어들겠다 하는 이 리셋 문화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처음부터 그냥 리셋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공과 아예 다른 분야에 도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프로그래머로 일하시던 분이 바리스타가 된다든지 아니면 디자인 업무 하시던 분이 반려동물 미용사로 전향하는 이런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향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N잡이 고도화되면서 뭐 회사원을 하다가 작가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디자이너인데 카페 사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직무를 동시에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미래의 유연한 일자리 전환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유학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예전에 유학이라고 하면 20대 초반에 뭐 대학 진학을 앞둔 나이에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30대, 이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주된 특징인데요. 회사를 그만두고 30대에 다시 유학을 떠나시는 분들도 크게 늘고 있어서요. SNS에서는 퇴사 후 유학 브이로그, 뭐 직장인 유학 후기 이런 콘텐츠가 크게 늘었고요. 실제로 유학 컨설팅 업계에서는 30대 중후반의 고객층이 1, 2년 전부터 굉장히 크게 늘고 있다라고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해외 유학길에 오르지 않아도 최근에 국내에서도 대학원에 다시 진학하는 모습도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성을 더 갖추고 싶다. 또 직무 전환이나 경력 업그레이드를 노리기 위해서 야간 대학원이나 또 온라인 과정을 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남은 인생을 좀 더 주도적으로 살기 위한 투자로 이런 유학이나 또 대학원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30대에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과거와 달라진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긴 미래, 더 먼 미래, 인생 2막까지도 준비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신입보다도 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글로벌 경험까지 뒷받침돼야겠다 해서 또 유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학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경향성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공구 벨트 세대라고 해서 어릴 적부터 젊을 때부터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걸 또 기술직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다시 한번 유학을 떠나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네, 나이대별로도 각각 정말 열심히 사네요. 네, 맞습니다. 그 문자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AI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걱정들 많이 갖고 계시네요. AI 시대에는 과연 자격증이 어떻게 될까? 0383님은 용접은 어떤가요? 특히 특수 용접. 사실 그 우리나라 지금 조선소 굉장히 잘 나가면서 그렇죠. 그쪽에서 일자리도 많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한동안 못 구하던 그런 인력을 또 해외, 네. 동남아 쪽에서 많이 또 수급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의 과거와 같은 정답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이 AI 기술이 빠르게 일자리를 재편하는 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직업만으로 평생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40세 이전에 다양한 일을 경험해보자 하는 이런 가치관이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나다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 나서고 계신 거죠. 그래서 기술을 배우고 또 직업을 바꾸고 유학을 떠나는 이 모든 시도가 불확실한 시대의 나만의 생존 방식이자 또 나다움을 지켜내는 선택으로 좀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나 다음을 지켜내는 나의 선택. 네. 전직. 0908님도 저도 광고회사 관두고 패브릭 제품 공방 차린 지 벌써 6년 차네요. 오. 이런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8281님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요. 포크레인, 로더 등 건설 기계가 많은데 인력은 늘 부족합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와 함께 트렌드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칠 시간이고요. 잠시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오늘 증시 상황 좋았었는데요. 코스피는 0.59% 오른 2623, 코스닥은 0.34% 내린 729 가리키고 있고요. 2부에서는 저희가 미래생활 사전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K컬처와 함께 K뷰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 정말 돈 잘 벌고 있거든요. 그 기술력부터 산업 동향까지 같이 또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